인문예술. 아, 독서요, 독서. 독서표라고, 독서. 독서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뒤를 펴야지. 좀, 예준이가 많이 피곤한가 봐. 아니, 숙제를 계속 잘못 보내고. 미리 숙제를 다 해버리면 어떡해. 이번에 나가야 되는 숙제를. 계속 딴 것만 하고. 많이 힘든가 봐. 자, 인문예술 3강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5문제 중에서 4문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문제? 네, 4문제. 5문제 중에서? 네, 5문제 중에서 4문제만 설명드리면 돼요. 1번 맞았나 봐.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반적으로 전 주민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는 국왕이 있는 곳. 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국 내에서 행정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가 됐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면서 중간에 그 왕실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왕실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기구들을 갖추어야 하는 공간이자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야 하는 당위가 중시되는 공간이었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각종 제도의 원형이 담긴 것으로 간주되었던 자, 주례의 고공기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괄호로 묶어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주례는 약간 입체적인 꺽쇠가 되어 있고요. 고공기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례 같은 경우는 책의 이름이고요. 고공기는 그 책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 주례 고공기에 제시된 도성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시했습니다. 우선 도성의 중심에는 궁궐을 두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상하 질서를 드러내고자 했고요. 또한 궁궐 앞으로는 밑줄에 봐. 곱게 뻗은 남북축의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주요 건물들을 배치했다. 자, 그게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남북 쪽으로 이런 식으로 큰 길을 냈어요. 이렇게 여기 남쪽, 여기 북쪽.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아유 뭐 일주일이 많이 힘드셨나봐요. 아니에요? 아, 별로 안 힘들었어요? 아니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숙제 답을 맞아요. 예, 숙제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네. 그대로 놓고 왔어요. 아, 지금 여기 없다는 뜻인가요? 네. 아, 문제랑 같이 그대로 보고 왔어요. 아니 잠깐만. 오늘 교재를 그러면 오늘 교재는 있어요. 좀 꺼내볼래? 내가 눈으로 봐야겠는데? 나 믿을 수가 없어. 숙제 교재만 없어요. 네, 이거. 아, 그거는 있고. 네. 숙제 교재는 보고 왔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네. 일단은 이따가 다시 주세요. 네. 지금 인문예술 3강의 두 번째 문단의 5번째 줄을 하고 있었어요. 자, 남북측의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으로 주요 건물들을 배치함으로써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공간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 그 다음에 그 밑줄에 보세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관할은 궁궐의 앞에,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해야 한다는 면조후시 원칙이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면조후시라는 말 자체는 몰라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되겠는데, 관할은 궁궐의 앞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할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정부 부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 경제부 장관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일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예전에 관할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위쪽에다 그렸구나. 길을 이렇게만 자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궁궐이 이렇게 있다. 경복궁이라고 할게요. 경복궁 가봤어요? 가면은 한복 입고 가면은 공짜예요. 그래서 한복 입고 갔어요? 대단한데? 한복 입으려면 대여해서 가야 되잖아. 대여비가 한 얼마 정도 하죠? 얼마 됐어요? 2만 원? 2만 원? 아, 나는 그거 아까워서 그냥 갔는데 3,000원 내고 갔어요. 자, 경복궁이 있으면 요 앞에 요 앞쪽에 이제 관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 줄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관아가 요 궁궐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해야 된다. 시장은 원래 요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면조후시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의 왼편에, 여기도 밑줄해야 되겠네. 궁궐의 왼편의 종묘, 오른편에 사직을 위치시켜야 되는 좌조우사. 자, 그러니까 좌측에는 이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묘를 놔야 되겠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위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좌조우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궁궐이면, 요쪽이랑 요쪽이랑 있을 때, 지금 이쪽, 그러니까 경복궁 입장에서 이제 서쪽을 보면, 여기가 지금 경복궁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좌조우사라고 했으면 그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지만 이쪽에 사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종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좌조우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네모친 두 가지는 줄의 공공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례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종묘와 사직은 수도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그 상징성을 드러내게 하는 제의 공간, 제사도 지내는 거죠. 점에서 중시가 됐는데요. 자, 태조는 즉위 교서 첫머리에서 태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성계죠? 고려 왕조의 종묘가 성곽에 위치하여 주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밑줄합니다. 좌조우사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고려와 달리라 그랬어요. 달리 도성 내의 종묘를 건설할 것을 거론했죠. 그럼 고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종묘가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와 달리니까 고려를 그대로 뭐 계승했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원칙들을 따르는 것은 유교의 이념의 실천과 동일시되면서 그 다음 또 밑줄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드러내고 이를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 이식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문제까지 읽어봤더니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어요.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4가지 중에 하나로 나와요. 1번을 고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5번을 보시면 주례 원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당대의 인식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드러내는 상징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인식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2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볼까요? 고려 왕조의 도성 건설 원칙을 엄격히 계승하여, 그렇죠? 고려 왕조를 엄격히 계승했으면 종묘를 도성 바깥에다 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1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보기를 보시면 남북측에 큰 길을 둔다는 원칙을 따르면서 맞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남북측에 큰 길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위치 선정에는 풍수지리의 맥락을 반영한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풍수지리를 읽지 않았습니다. 줄에 나와 있는 원칙만 얘기했고요. 유교적 이념을 나타내는 것까지만 얘기했고 아직 풍수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음 문제에 나오는 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3번 문제는 다 맞았으니까 4번이 답이고요.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따가 좀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쓴 글씨는 줄에 나와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쓴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풍수지리의 영향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거 괄호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태조 때 정해진 한양의 도성군과는 풍수지리에 말하는 명당의 영국을 지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복궁 가면 혹시 해설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저번 주 수요일에 경복궁 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지금이 아니야. 아. 그 당시 여자친구랑 몇 년 전이냐? 한 20년 전에 갔나? 네. 우리 그때 여자친구, 그때 참 6살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20년 전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갔을 때랑 지금 갔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 바뀐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 늙어가지고, 잠깐만. 표현이 조금 거친데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표현해주세요. 네. 꼭 나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설 한번 들어봤거든요. 1시간 한 5분 동안 들었어요. 네? 해설을 듣고 싶으면 어디 서 있으래. 섰는데 이제 오더라고, 해설사가.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는 여자래.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밖에 없었어. 3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 50분을 듣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몇 명이 좀 와가지고 나중에는 한 10명 정도가 듣긴 했는데 우리가 50분 정도 계속 들어서 막 원래는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해설사가 사진도 찍어주더라. 그래서 막 이거 막 경회로 앞에서 사진 찍어주고 근정전 이 위에 배경으로 찍어주고 어쨌든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복궁이 물론 조선건국은 1392년인데 경복궁은 13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억이 맞으면 그 뒤쪽에 이제 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산들이 있습니까? 어디요? 백운산이 어디예요? 영종도에 있는 산이. 백운산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죠? 학교 뒤에 있는 산이. 그럼 그 학교가 지금 경복궁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뭐 인왕산, 그 다음에 북한산, 그다음에 남산. 그래 하나가 지금 되게 조그만 산이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4가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왜 자꾸 백운산에 집착을 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복궁 뒤에는 뭐가 있죠? 지금 현재?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이니까 이쪽에 있죠. 이쪽이니까 요 북쪽으로 뭐가 있냐고. 그 뒤에 큰 무슨 막 파란 청와대 있잖아요. 청와대를 가봤어요? 아니에요. 청와대도 가봤거든요. 개방했잖아요. 야, 근데 청와대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초라하냐? 초라해요? 아니 뭐 되게 멋있고 이런 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예쁘게는 잘 꾸며놨는데 약간 옛날 느낌이지. 무조건 옛날 잘 꾸민 옛날 집?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바닥에서 계속 소리가 나. 뿌주쫙쫙 거를 피면 아니 외국 사람들도 와서 대통령들도 왔을 텐데 좀 창피하다.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오. 거기 들어가면 각 부분마다 해설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설명해줘. 안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 그냥 지금은 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냥 해설하는 사람만 있고. 근데 뭐 한 번쯤은 가볼 만해요. 뭐 대단한 건 없더라고. 지금은 사람도 별로 없어. 예약하고 가야 돼. 나 갔을 때는 그냥 청와대 내에 아마 한 10명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거의 없었어. 우리 늦게 갔거든. 4시 반에 6시까지거든요. 한 번은 가보세요. 뭐 공짜니까 예약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을까? 방학 때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소중한 방학을 일주일인데. 아니 잠깐만. 경복궁이랑 청와대를 세트로 가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봐봐, 우리가 어떻게 갔냐면 경복궁을 갔는데 경복궁에도 박물관이 2개나 있어요. 고궁박물관이랑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3,000원이면 그걸 다 볼 수 있어. 물론
박물관 2개는 공짜로도 다 따로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거기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또 국립현대미술관. 거기 가면은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뭔 소리, 뭐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고, 맛없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거기, 맛없는 부분. 네, 그 서울에서는 뭔가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니까. 근데 여러분들 서울 가서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음식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 맛있던데요. 근데 맛없는 동네 가신 거 아니야? 성수동 이런 데 가세요. 성수동은 내가 잘 모르고요. 아니, 경복궁에서 성수동을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 그 근처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맛이 없더라고. 칼국수가 11,000원인데, 아니, 너무 비싸게 먹으면 맛이 없어. 차라리 독립문 쪽에 있는 영천시장에 3,500원짜리 송칼국수가 있어요. 그게 낫더라. 11,000원을 먹으니 그냥 3,000원짜리 3그릇을 그냥 붙어지게 먹겠어. 영 맛이 없더만. 갈 데 없어서 갔는데, 줄 서서 먹는데. 프랜차이즈 가세요. 롯데리아 이런 데 가시지. 프랜차이즈도 서울은 맛이 없어요. 진짜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등촌 샤브샤브를 갔는데 체인점인데 맛이 없던데. 그래서 서울은 물가가 비싸니까 음식값을 더 받아야 맛있는 거야. 11,000원은 맛이 없는 것 같아. 2만원짜리를 먹어야 맛이 있는지 난 별로 맛없던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남쪽으로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남쪽으로는 안산이 목멱산의 맥과. 얘들아, 목멱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산 중에 하나였는데, 목멱이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고전에 많이 나와요. 뭐라고? 아니요. 목멱은 지금의 남산입니다. N 서울타워라고 알아요? 네, 그 얘는 남산타워라고 그랬어요. 네, 그 목멱산의 맥과 우백호의 맥이 이어지는 결절점에 문을 해요. 이를 남대문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남대문이 있어요. 남대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목멱산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목멱산이 있었다. 그다음 남대문에서 동서의 주간선으로 역시 굵은 선을 그어 그 연결점에 종로를 세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서도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결절점이라는 게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다? 여기에 이제 종무가 있었다. 종무. 자, 육조와 한성부 등의 관하는. 자, 관하죠? 자, 관하는 면조 후시의 원칙에 따라 경복궁 앞에 배치를 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원칙을 그대로 따라갔죠? 자, 그 다음. 시장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궁궐의 북쪽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 북쪽에 산이 있으니까 안 돼. 시장을 여기다 두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궁궐 전면에서 동쪽으로 비껴간 이쪽이죠? 이쪽으로 비껴간 종무 부근에 건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까만색으로 쓴 부분은 면조후시와 같은 줄의 원칙대로 갔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풍수지리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갈게요. 자,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랐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줄의 원칙을 따랐지만 각각 좌청룡과 우백호를 입지 근거로 삼아서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시킨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앞쪽으로 요렇게 대칭을 했는데 우리는 요렇게 대칭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또한 표면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를 의식하여 중묘한 사직을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따르면서도 세부 건설과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 척도와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봉건적 국제질서 속에서 제후국의 수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와는 또 다른 중심으로서 독자적인 도덕성과 정당성을 지닌 장소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양 구성의 공간 조성은 유교적 이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공간의 자연 지형적 특징에 순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유교적 이념이 드러나면서도 풍수지리까지 도입을 해서 두 가지의 콜라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에 5번 보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3번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B와 D의 입지 선정에는 유교적 이념과 풍수지리적 관점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3번은 맞는 거고요. 보기 5번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E는 한행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가 아니라 주례의 원칙에 따라서 앞에 뒀죠. 그리고 시장은 원래는 여기다 되지만 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 지형적인 조건을 생각한 풍수지리적 요건으로 이쪽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의 답, 요금 하나 나왔죠? 네, 기억과 문맥상 의미가 비슷한 건데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보시면 내사산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과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 내사산이라는 네 가지가 각각 구성 요소로서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과 제일 가까운 것은 5번.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회문화 3강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이거 어려웠어요? 그냥 다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들면서 풀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시간도 못 쟀어. 그냥 풀었는데. 아, 시간은 재봐야 돼요. 아무리. 시간 쟀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니, 상관없어요. 이러고 포기. 시간은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코스가 1학년 때는 정확하게 푸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을 해라. 그럼 모의고사 망했어요. 아니 망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버렸어. 그리고 나도 버렸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독서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 어려운데요. 작년 기출보면 3월 거 선생님 했는데 01011010. 3333 일단 선생님이 이상. 그 뭐가 3333이에요? 저의 등급표 아, 일단은 선생님이 3년 전 거부터 갖고 왔어요. 2020, 2021, 2023, 2022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안 푼 거를 한번 해보세요. 답지까지 다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 기억으로 2021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 등급이 좀 낮았거든요. 80점대 초반이었나? 84점이었나?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푼 거는 푸시고 풀었다 그러면 안 풀어도 돼요. 그리고 시간을 꼭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째로 드리니까 45분 이게 아니라 미안해 80분 안에 다 푸는 것을 한 번쯤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나눠서 푸시면서 시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발췌해서 풀어도 되나요? 발췌해서요? 말체. 왜 발췌를 하죠? 아니 아프기 싫으니까 아니 아프기 싫다고 안 풀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일단은 발췌를 해서 풀더라도 다는 풀어야지. 그러니까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항을 먼저 풀고 화작이랑 문법을 뭐 풀은 어쨌든 다 풀어봐야지. 어쩌라겠니. 그리고 니네만 어렵겠냐? 다른 애들도 어렵지. 괜찮아. 다른 애들은 싫어 보이던데요. 쌤 잘 학교 풀었는데. 불러쌤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그냥 문학하시고 한 분은 문법 하시거든요. 네. 문법 시간이 미친 것 같아요. 아 그냥 얘들 아, 다 알지 한 이러면서 번도 안 넘어가요. 아 그래? 그냥 다 아, 네. 넘어가고 그냥 아, 안 그래? 배운 것처럼 그 나오잖아요. 피동접사랑 뭐? 동화? 네, 동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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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를 그냥 알지 이러면서 넘어가요. 피동접사랑 뭐? 피동화주랑 동화주. 피동화주랑 동화주?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다고? 네.
그냥 피자마시 도마지 하고 지금 앞에가 막 끄덕거리길래 나만 빼고 다 안 하고 넘어갔어. 이런 거 되지. 양성모. 양성, 음성모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몰라요. 지금도 겁나 빠르고 애들아 다 알지. 설명을 그러면- 그러면 말이 너무 빨라요. 니네는 그 일주일 동안 뭐 배웠어? 학교에서? 그 윤동주 자화상 했어요? 했고 어. 그 문법은 원래 국외음악까지 나가는 건데 유음악까지 나갔어. 근데 엄청 연습이 나서 형태소도 막. 그러니까 형태소를 겁나 설명해 주셨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혼자 다 모르겠어. 때려놓고 거기다가 표 만들어가. 너 혹시 프린트 갖고 왔어요? 프린트요? 프린트를 하지 않았었어? 그거 넣고 왔는데 가져올 거. 그러니까 근데 좀 가져오지. 저희는 아직 자화상 아직도 안 나왔고. 그래? 네. 안 그거랑 나왔고. 이어서 못 나는데 그- 이상이고 이 거울이랑. 문법은 그 뭐지? 모음까지 나왔어. 막 음운.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문법은 의문을 일단 하고는 있다. 의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으로는 자화상이랑 거울이요? 거울이랑 또 뭐 있었어? 거울이랑 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라고 안에서. 그러니까 윤동주 자화상이랑 비슷한 시를 몇 개를 더 보내요. 참병목이 아니라 그 누구죠? 윤동주 시 중에 그 서시 말고 그 참외로? 차배로? 그래. 맞나? 구리거울 닦는 거? 네. 어. 이상 그거라. 그렇게 그 정도 했다. 근데 문법을 하면서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봐 봤다. 형태소도 하고.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이해를 거예요. 해야 되는 거지,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필기하기 겁나 많은데 이해는 안 돼. 일단 필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해는 안 되고. 갑자기 왔다 갔다 그게 했어. 난 이해가 안 돼. 샛노란? 어. 샛노란 그걸 셋으로 또 쪼개고 아니, 그니까. 랑으로 쪼개고 그리고 셋하고 노랗하고 니은으로 했겠죠? 네. 네. 근데 그 노란 셋이 어떻게 보면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다 하셨어요. 이건 어미고 이건 설명을 안 어미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셋, 노란 이거예요 원래. 자,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노랗다가 기본 형태 아닙니까? 네.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셋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거랑 뭐 시나 뭐 새나 요런 것들은 결국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는 기능이 같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붙었을 때. 여러분 노랗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노랗다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나누면 왼쪽과 오른쪽, 왼쪽을 뭐라고 말해요?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어간이라고 하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죠. 그럼 어간 부분은 변하지 않고 얘는 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둘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왼쪽이에요.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고요. 얘는 이 경우에는 문장을 끝내주죠.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주기 때문에 종결음이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고가 붙었다? 그럼 연결음이라고요. 얘네들은 이 앞에 있는 애를 끝내주느냐, 연결시켜주느냐, 다른 걸로 바꿔주느냐, 이렇게 따라서 뭐 종결음이나, 그 다음에 연결음이나, 전성음이나,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한다는 기능. 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어간에 붙어서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이나 역할의 뜻이라고 할게요. 그런 문법적인 뜻을 가진 애들은 무슨 형태 들어가는 거야? 이걸 형식 형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실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에서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때, 형성할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실질 형태소가 뭔지만 알면 돼. 그럼 실질 형태소가 바로 곧 어근이야. 어근이야? 그러면 어근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논이라는 놈은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실질이죠. 밭은요? 실질이죠. 그럼 실질 플러스 실질이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합성어라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걸 합성어라 그래요. 그럼 봐봐. 요 노는 자립 형태소예요, 아니에요? 맞아. 혼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질 형태소죠. 얘도 자립이면서 실질 형태소죠? 이렇게 자립이면서 실질이다? 그럼 무조건 어근이에요. 무조건 어근이야. 근데 자립하지 않아도 어근일 수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노락 이렇게만 쓴다고 혼자 쓸 수는 없잖아. 반드시 뒤에 뭐 다 같은 애들이 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자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 형태소는 무조건 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빨간색으로 쓴 이 부분은 일단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실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노락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에요. 논 같은 경우는 자립이에요. 자립이면 일단 우리는 실질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자립할 수 없지만 실질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형을 만들어줄 때 노락 다 같은 걸 붙여서 말이 되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셋다, 시다, 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의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한 다를 붙였을 때 어색하잖아? 그럼 얘는 실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뭐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이 아니니까 어근이 아니네? 어근이 아니라는 것은 뭐일 가능성이 있다? 접사일 가능성이 있다. 접사일 가능성이에요. 접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노랗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진하게 강조하는 느낌을 더해주는 거예요. 얘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뜻을 더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뜻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접사고 얘는 뜻이 없으니까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결합돼서 접사와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은 뭐라고 한다? 파생어. 그러니까 이거를 1분 동안 사용하셨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분석해 볼게요. 셋, 요거 하나가 접사죠? 여기 하나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노라타의 노라까지가 실질 형태소니까 어근이죠. 요렇게 하나가 또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이제 뭐냐? 기본적으로 노락에서 우리가 뒤에 꽃이라고 해볼까요? 꽃을 꾸미고 싶어요. 그 꽃을 꾸미려면 어떻게 되냐면 먹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먹다 같은 게 사람을 꾸며주고 싶으면 과거 형태면 이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던이라던가 은이라던가 현재형이면 는이라던가 미래형이면 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먹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니? 동사야. 이 정도는 알지? 동사야. 그럼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 없어요. 먹다, 사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것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를 마치 어떤 품사인 것처럼 성질을 바꿔줘야 되냐? 응? 형용사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관형사라고 해야 돼.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국어에서 뒤에 있는 명사와 같은 체현을 꾸며주려면 관형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마치 이 동사를 관형사의 형태인 것처럼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관형사의 형태로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에 니은이 들어가는 요것이 형용사를 관형사인 것처럼 꾸며주는 애들이라. 그랬을 때 히읗하고 니은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샛노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샌도랑 이렇게 나누고 이건 실제 이건 형식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끌어들려고 했어요 쌤이. 일단은 이해는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물어본 까먹을 수있지언정 일단 지금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실제랑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울무로 물어보세요. 실제랑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노랗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뭐 빨갛지는 않고 뭐 하얗지도 않고 뭐 그런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식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만 하는 애들. 그런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 접사가. 그러나 일단 접사가 혼자 쓸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접사는 절대 혼자 쓸 수가 없거든요. 혼자 쓸 수 없으면서 뭐뭐한 다가 붙을 수가 없다? 그럼 접사야. 왜냐면 노랗 같은 경우는 혼자 쓸 수 없지만 노랗다가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접사고 접사는 무조건 형식 형태다. 네, 무조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문법적인 것들 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설명 드릴게요. 선생님 너무 설명 빠르게 해가지고. 빠른 거 아니야 끝날 그냥 것 같아. 빠른 것도 있는데 아니 그냥 개념을 그게 뭐야 그냥. 처음 듣는 개념을 설명도 안 해주시고 성의가 없어 너무. 네 슉슉슉슉슉 이러고 선생님이 왜 이게 딱 들고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넘어가 탁탁탁탁 하고 넘어가. 근데 슉슉슉 지워버려요. 근데 또 오늘 9개월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이러면 엄청 짜증내셔요. 뭘 뻘쭘하고 이러면 우리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좀 너무 애들을 가득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네. 젊고 이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수업 듣고 좀 확 떨어졌어요 진짜. 그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 3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쌤들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조세라고 해서 세금을 들여온 다음에 이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하면서 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도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받는 것처럼 정부도 그런 부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채가 많으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어디까지 있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뭐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는데 얼마큼 있는 게 좋은 것인가? 예를 들면 내 재산이 뭐 1억인데 대출만 뭐 4억이다. 그럼 이건 좀 건전하지가 않죠. 내가 뭐 재산이 1억인데 대출이 5천이다. 그럼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부도 어떻게 부채의 비율을 보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 부채가 뭔지를 알아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 통용이 뭐예요? 널리 사용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사용되는 거야.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예요. 이미 메모가 쳐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밑줄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뭐 그런 어려운 건 아니구나.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끝났어요. 국가 채무. 다음 밑줄 합니다.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국가 채무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 요렇게 한 것은 이제 이것을 포함한 개념인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네, 일반 정부 부채. 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일반 정부 부채는 요 두 개를 합한 건데 이번에는 일반 정부 부채 플러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해. 비금융 공기업. 요거를 합산한 개념을 또 뭐라고 그래요? 공공부문부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그 다음에 일주해봐요.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여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네요. 3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네,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볼게요. 국가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추가하면 일반 정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정부 부채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네 번째 문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 네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경제협력 개발기구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정부 부채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국가채무 플러스 비영리 공공기관 하면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답은 5번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쟁점 중 하나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입니다. 자, 충당 부채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요. 그럼 이 충당 부채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밑줄에 봐요.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 부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연금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여러분 내진 않습니다만 국민연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을 낸다. 그렇다고 30년 뒤에 똑같이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50만 원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충당부채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줘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국민에 대한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빚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충당부채도 결국 이 중에 어디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 자, 일반 정부 부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메모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 요렇게 일반 정부 부채에 넣을 수 있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으니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를 하지만 밑줄 아세요?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충당부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꽤 되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되는데
여기에 넣지 않으면 마치 부채가 적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럼 약간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넣어야 된다. 그래야 빚의 규모가 정확하고 좀 재정을 좀 약간 아끼면서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받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고갈될 가능성이 더 늦춰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령화가 심각하단 말이야.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1년에 36만 명? 걔네들은 아마 대학가기 쉬울 수도 있어. 아 좋겠다. 니네는 아마 한 40만 명대 후반일걸? 한 49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신에 그때는 대학이 많이 없어지겠죠.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지방대부터 없어지. 지방대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지방 국립대도 지금 큰일 나고 있어요. 지방 국립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났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낼 만한 사람은 별로 없고 받아갈 사람만 많으니까 연금이 더 빨리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연금을 개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더 늦게, 더 적게. 그러니까 이게 미리 낸 사람은 안 좋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답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고르지도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국가채무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범위를 축소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고 축소한다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넓히는 거죠. 그래서 축소해간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보기 2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충당부채는 가입자에 대한 빚이다. 맞죠? 2번은 답이 아니에요. 보기 4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심각하게 만드니까 문제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문제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2번에 답 4번이고요. 3번은 아까 5번이라고 말씀드렸고 4번의 답은 5번. 그 다음 5번 문제를 많이 드립니다. 5번은 답이 좀 많이 갈리는데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다 나왔어요. 아주 오답률이 그냥 뭐 들쑥날쑥인데 특히 많이 그러는 게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아, 이게 참. 자, 근데 봐봐. 지금 기업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에 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충당부채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일단 보기 3번. 한국의 공적연금기금의 운용 수익 예상.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연금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해요. 주식 투자도 하고 예금에도 해놓고 그럼 적금에 관련된 뭐 이자를 받는다던가 주식 투자에 따른 뭐 몇천억씩 벌고 막 그래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1조를 벌었어. 그러면 딱히 문제가 없잖아. 고갈될 확률이 적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많이 수익이 있다? 그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충당부채하고 넣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느냐, 수익이 적다, 그럼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은 5번입니다. 한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년대에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70년대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 변화 과정을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충당 부채가 얼마이고 이것이 전체 부채 얼마여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계산법이 달라졌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6번의 답은 5번.
자, 독서지문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중간에 문법을 했습니다만 좀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쉬기 좋았다. 자, 그럼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좀 쉬셨다가 이따 이제 문학학도 맞추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